안녕하세요. 부캐치북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아마존 장기 베스트셀러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이기는 비밀, 소극적 수용력, 어떻게든 된다, 뭐라도 하고 있으면,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기만 하면, 임상 경력 40년 정신과 의사가 소극적 수용력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최초의 책. 지은이 하아키기 호세이, 4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이자 일본 유수의 여러 문학상을 휩쓴 소설가. 오랜 임상 경험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여러 작품을 출간한 저자는 고민 많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소극적 수용력을 제시한다. 소극적 수용력이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답을 내리지 않고 지켜보는 능력을 말한다. 지금껏 현대사회가 강조해온 빨리 답을 찾아내 상황을 종결짓는 능력인 적극적 수용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19세기 시인 존 키츠가 처음 발견했고 최근 교육, 의료, 간호 현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시작하며 소극적 수용력을 만나다. 내가 소극적 수용력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받은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소극적 수용력이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견디는 능력을 말한다. 혹은 증명이나 이유를 성급히 찾으려 하지 않고 불확실하거나 놀랍거나 회의적인 상태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뜻하기도 한다. 내가 교수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시절 정신과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된 다양한 정신의학 월간지를 구입해봤다. 월간지를 꽂아둔 서가가 내 책상에 있는 방 근처에 있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다. 서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정신의학 학술지로 미국 정신의학 회지를 들 수 있다. 짙은 녹색 표지에 두께는 1cm 정도 되며 광택이 흐르는 고급 용지에 인쇄된 잡지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다. 요즘에는 의학 도서관에도 서가에 의학 잡지가 많이 꽂혀 있지 않다. 대신 검색용 컴퓨터가 대여섯 대 놓여 있다. 그곳에서 학술지를 보거나 원하는 내용을 출력할 수 있다. 이제는 학술지가 촉감, 무게, 색채를 전부 잃어버리고 무기질이 되어버렸다. 편리함을 얻은 대신 인간미를 잃은 것이다. 어쨌거나 그 학술지에는 생리학, 생화학, 양리학 등 정신의학의 여러 분야를 다룬 논문이 가득 실려 있다. 학술지의 목차를 먼저 살펴본 후 흥미로운 제목의 논문을 골라 정독하는데 한 권 중에서 관심이 가는 논문은 많아야 두세 편 정도다. 정신의학의 한계. 정신과 의사가 된 지 6년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이 시기에는 정신과 의사로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는 동시에 자신의 미숙함을 깨달으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절감하고 두 개의 상반된 감정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 즉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 자체와 그 바탕에 깔린 정신의학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수련의 시절에 보면 경과가 좋아졌다고 생각한 환자가 이후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대학병원으로 돌아와 입원하기도 한다. 심지어 예전보다 증세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몇 년 동안이나 입원 생활을 지속한 것을 본 적도 있다. 정신과 의사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애초에 의학의 한 분야인 정신의학 자체에 어떤 힘이 있기는 한 걸까? 정신과 의사가 되고 5, 6년이 지나고 나면 이러한 불안감에 휩싸여 서서히 자신감을 잃기 시작한다. 그런 시기를 보내던 내 눈에 공감을 향해 놀라움의 활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들어왔다.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감은 이해할 수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되었을 무렵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이고 실제로 환자들을 만나면서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통감하고는 했다. 공감이란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막연하고 심오한 개념이어서 쉽게 체득할 수가 없다. 이러한 공감을 놀라움과 연결한 것이 신기해서 그 자리에 선 채로 책장을 넘기며 본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논문의 저자는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기에 관심 두지 않았다. 흔히 의학 논문은 서두에 그 내용이 간략히 요약되어 있다. 인간은 타인의 내적 경험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을까? 공감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탐색하려면 탐구자에게 결론을 유보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현상학이나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들은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보다 쉽게 열 수 있도록 방법을 발전시켰다. 특히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과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자유연상 같은 기본 공식은 예술적 관찰의 본질을 명시한 키치의 기술과 유사성을 띈다. 경험의 핵심에 접근하려고 한 키치의 탐구는 상상을 통해 공감에 이르는 길을 비추어준다. 후설과 프로이트라면 공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당연히 인용될 법하다. 하지만 여기에 시인 키치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호기심이 일어 논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자 그 뒤에 소극적 수용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다. 키치는 형제에게 쓴 편지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소극적 수용력을 지닌 인물이었다고 적었다. 소극적 수용력이란 어떤 사실이나 이유를 황급히 차지를 하지 않고 불확실하거나 놀랍거나 회의적인 상태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능력이라고 하면 흔히 뭔가를 달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논문에서는 어떤 일을 처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능력을 칭찬했다. 더군다나 그러한 능력이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에게도 있었다고 하니 흘려 읽을 수가 없었다. 논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자 키치가 시인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도 인용되어 있었다. 시인은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시적이지 않다. 시인에게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시인은 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그 자리를 다른 물체로 채운다. 신이 만든 충동의 산물인 태양과 달, 바다, 남자와 여자 등은 시적이며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 하지만 시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정체성이 없다. 신이 만들어낸 온갖 창조물 중에서 가장 시적이지 않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이다. 나는 그제야 키치가 말하고자 했던 진의를 파악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체성을 지니지 못한 시인은 사력을 다해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물의 본질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처럼 허공에 매달린 상태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소극적 수용력인 듯 했다. 키치는 소극적 수용력을 지닌 대표적인 인물로 셰익스피어를 들었지만 사실은 시인이야말로 소극적 수용력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상황이나 정황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놀랍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견디는 능력. 논문의 저자는 그러한 능력이 대상의 본질에 깊이 다가가는 방법이며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공감에 다다르는 방법이라고 결론 지었다. 논문의 저자는 하버드 대학교 의대 정신과 소속으로 나와 있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저자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키치가 말한 소극적 수용력을 공부하고 나자 논문의 저자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렸다. 내 마음을 뒤흔든 논문. 의학 논문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읽는다. 하지만 고의에 접어든 지금까지 그 논문만큼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글은 없다. 그때 충격을 받아 공부한 소극적 수용력이란 개념이 그 후로 줄곧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 능력이 머리를 스쳤다. 이 말을 떠올 때마다 도망치지 않고 당면한 상황을 버텨낼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 수용력은
내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개념이다. 소극적 수용력은 어떤 문제를 성급히 규정해버리거나 어설픈 지식 사용 혹은 의미 부여를 통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성급히 매듭짓지 않고 어중간한 상태를 견디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본문에서 설명하겠지만 인간의 뇌는 어떤 문제에 대해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 사회현상, 자연현상, 질병과 고뇌 등의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가며 이를 이해하고 알아내려고 하는 것도 그러한 뇌의 성향 때문이다. 눈앞에 뭔지 모를 신기한 것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이 방치되어 있을 때 뇌는 혼란을 느낀다. 그리고 그런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눈앞에 놓인 존재에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한다. 사람들이 각종 노하우나 비법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욕구의 궁극적인 형태가 바로 매뉴얼이다. 매뉴얼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모두 아는 것으로 정리해 버릴 수 있고 대처법도 정할 수 있다. 즉 매뉴얼은 인간이 뇌를 써서 고민하지 않도록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적극적 수용력과 소극적 수용력. 하지만 매뉴얼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매뉴얼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매우 저차원적인 이해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는 고차원적인 단계로 발전하지 못한다. 게다가 매뉴얼을 잘못 이해하기라도 한다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다.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흔히 재능이나 재치, 사물처리 능력 등을 상상한다. 현재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소극적 수용력은 이와는 반대되는 능력이다.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불확실한 상태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능력이다. 키츠는 셰익스피어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다. 셰익스피어는 소극적 수용력이 있었기에 오셀로의 질투, 맥베스의 야심, 리어 왕의 망은 그리고 햄릿의 자기회의를 그토록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늘 염두에 두고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적극적 수용력이다. 하지만 이 능력은 자칫 표면적인 문제만을 파악하고 그 아래에 깊이 숨어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놓쳐버릴 수 있다. 만약 문제의 해결 방법이나 처리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다면 그저 도망칠 수밖에 없다. 아니 애초에 그런 상황까지 가지도 못할 것이다. 역시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서 빨리 해답을 찾아내거나 차라리 끝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이나 사회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것이나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들이 가득하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그렇기에 소극적 수용력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능력을 알게 된 후로 인생을 사는 법이나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 작가로서의 창작 활동 모두가 한결 수월해졌다. 소위 버티는 힘이 생긴 것이다. 그 정도로 이 능력은 저력을 발휘한다. 이 책에서는 이제껏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는 이 신기한 힘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보겠다. 1장에서는 시인 키츠의 비극적인 삶을 살펴보고 그 길지 않은 삶에서 어떻게 소극적 수용력을 발견했는지 알아본다. 2장에서는 키츠가 발견한 소극적 수용력을 정신과 의사 윌프레도 비운이 어떻게 재발견했는지 알아보고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짚어본다. 3장에서는 소극적 수용력의 불씨를 꺼뜨리기 쉬운 인간의 뇌에 대해 알아본다. 4장에서는 소극적 수용력을 경시하고 있는 의료 현장을 엿보고 5장에서는 소극적 수용력이 꼭 필요한 정신과에서 진행하는 카운슬링에 대해 설명한다.
6장에서는 뇌에 희망하는 힘을 이용해 소극적 수용력을 발휘하는 전통 치료사의 행위를 검증한다. 7장에서는 소극적 수용력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창조 행위의 심오함에 관해 설명하고 8장에서는 소극적 수용력을 120% 발휘한 작가로 섹스피어와 무라사키 시키부를 소개한다. 9장에서는 소극적 수용력을 잃고 살벌해진 교육에 대해 논하고 10장에서는 인간과 인류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관용에 대해 이야기한다. 관용이란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며 관용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소극적 수용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부디 이 책을 읽고 소극적 수용력이라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앞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소극적 수용력이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느끼는 삶의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적극적 수용력에 대한 믿음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변화를 스스로 실감할 것이다. (1장) 천재 시인 키츠가 시작한 소극적 수용력. 천재 시인 존 키츠가 세상을 떠난 곳을 찾아서 소극적 수용력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영국의 천재 시인 존 키츠는 1795년에 런던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가 죽음을 맞이한 곳은 뜻밖에도 로마였다. 그는 로마의 스페인 광장 맞은편 우측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1821년 2월 23일 금요일 오후 4시 반에 숨을 거두었다. 26살 생일이 채 지나지도 않은 젊은 나이였다. 나는 키츠의 일생을 되짚어 보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의 죽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타향에서 맞이한 죽음이야말로 키츠의 비극이 집약되어 있는 결정체이며 그의 죽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가 짧은 생을 통해 남긴 소극적 수용력이라는 귀중한 개념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나는 오랫동안 줄곧 방문하고 싶었던 그곳에 드디어 발을 디뎠다. 존 키츠가 객사한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로마의 스페인 광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영화 로마의 휴일을 통해 단숨에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된 스페인 광장은 지금도 아침부터 밤까지 인파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로마에 장기간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광장 근처에 위치한 작은 호텔에 숙소를 잡고 그곳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5월을 맞은 로마의 햇살은 강렬했고 계단마다 빼곡히 놓인 부겐빌레아 화분에는 화사한 자주색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젊은이들은 계단에 앉은 채 오래 머물렀고 오가는 사람들은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 하지만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스페인 광장에서 계단 밑 좌측에 위치한 키츠 앤드 셜리 기념관을 찾는 이는 거의 없었다. 기념관이라고는 해도 사실 평범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매우 좁고 가팔랐다. 안에는 갈색 책상 앞에 앉은 젊은 녀석 한 명이 접수를 맡고 있었다. 키츠가 머물렀던 방과 주위의 몇몇 방에 기념품이 전시되어 있고 곳곳에 다양한 설명을 적은 액자가 걸려 있다. 물론 접수처 근처에 마련된 상점에서는 키츠와 관련된 책을 판매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책의 표지를 들여다보고 있자 앞서 이야기한 직원이 미안하다는 듯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다. 지금 12시가 되어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따 오후 2시에 다시 문을 엽니다. 점심시간이라고 문을 닫아버리다니. 참, 여기는 이탈리아였지.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기념관으로 향했다. 오후 2시보다 조금 이른 시간. 이번에는 다른 백인 직원이 나타났다. 웬 동양인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잠시 힐끗거리더니 문을 열어주었다. 다시 3층으로 올라가 창밖을 내려다보니
거리는 오전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젤라토를 먹으며 더위를 식히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다. 키치가 머물렀을 당시만 해도 이곳 스페인 광장은 관광 명소이기는커녕 매우 한산한 곳이었을 것이다. 동네 주민들이 싸늘한 날씨에 어깨를 움츠린 채로 걸어다니고 마차가 지나가며 말발굽 소리와 바퀴 소리만이 쓸쓸히 남겼을 것이다. 죽음을 앞둔 키츠는 어떤 심정으로 이 거리를 내려다보았을까? 키치에게 목을 떠난다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아무리 주치의가 요양을 위해 로마로 갈 것을 권했다고 해도 연인을 남겨둔 채 로마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회한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을 것이다. 하지만 키츠가 남긴 편지에서는 이러한 후회의 감정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 더군다나 그가 영국에 보내기 위해 이 방에서 쓴 편지는 단 한 통이다. 1820년 11월 30일 친구에게 보낸 짧은 편지가 그의 마지막 글이 되고 말았다. 그는 그 편지에 편지를 쓰는 것조차 매우 큰일이 되고 말았어. 위가 아파. 책을 펼치기만 해도 위가 아파. 라고 적었다.